2교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1교시 하다만 집락축출법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락축출법은 비용, 시간, 전략, 광범위한 대규모 조사에 많이 사용된다. 그 광범위한 대규모 조사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5년에 한 번씩 시행하고 있고요.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를 해서 국가별로 서로 치아후식 경험도를 비교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국민 실태조사,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 자료를 가지고 논문을 쓰면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SCI, 그러니까 세계에서 인정하는 그런 논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연적, 인위적 기준으로 몇 개 집락으로 구분한 다음에 조사 단위 집합인 집락을 축출 단위로 해서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무작위로 필요한 집락을 축출한다. 1단계 집락입니다. 1단계에서는 한 번에 끝나는 거. 다단계는 집락 수가 많으면 여러 해에 걸쳐서 표본을 고르는 겁니다. 그죠? 그 표집 가운데에서 다시 표집하는 거. 그러니까 단계를 여러 번 거치는 거죠. 어떤 지역 주민들의 치아 건강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집락 축출을 할 경우 집락 분할의 기준을 행정구역으로 전체 중에서 몇 개를 보자기로 선정하고 선정된 주민 전체를 이렇게 조사한다. 대개 주소지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점입니다. 비용과 시간이 전략되어 경제적이다. 그 다음에 광범위하고 대규모 조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조사가 아주 포커스입니다. 여러분 집락 정의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국가고시 범위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단계 축출의 경우 모수 추정이 복잡하다. 단점에서는 모집단의 구성 단위에 따라 사전 지식이 요구된다. 이게 이제 단점입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서 보십시오. 그 서울특별시의 구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아서 이렇게 전국민 실태조사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했던 게 확률 표본 축출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가 비확률 축출입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 21쪽이네요. 비확률 표본 축출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연구자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모집단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표본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조사자 개인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표본을 축출한다. 이 방법은 경제적이고 편리하다. 하지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비확률 표본 축출 방법은 편의가 있고요, 판단이 있고요, 할당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누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논문에서 많이 쓰는 건 한번 보시겠어요? 논문에 보면 임의 추출, 그죠? 또는 편의 추출 똑같은 말입니다. 비확률 표본 축출법입니다. 연구도구의 용어 정의 여러분 좀 잘 아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죠? 중요한 말이네요. 요거는 연구자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모집단을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표본을 얻기 위해서 조사자의 개인적인 기준과 판단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편의는 임의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판단은 유의, 할당, 누적.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임의 또는 편의, 표본 축출입니다.
편의표본 추출입니다. 다른 말로 임의표본 축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방법은 설문 논문은 대부분 편의 또는 임의표본 축출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연구자의 편의에 의해서 손쉬운 대로 모집단 표본을 축출하는 것. 예. 즉 표본 선정의 편리성에 기준을 두고요. 조사자가 마음대로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연구자가 이용 가능한 대상을 표본으로 선택한다. 그러면서 뭐 TV 방송국에서 시사 프로그램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거, 그 다음에 가설을 축출하기 위한 탐색적인 조사 연구, 설문지의 사전조사. 근데 대부분의 설문지를 이용한 자료는 편입니다. 이미. 장점은 어떨까요? 내가 임의대로 선정하니까 경제적이겠죠? 표본 축출 쉽고요. 신속한 조사 결과를 필요로 할 때 하면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도 있겠죠? 예. 오차. 방지하거나, 오차의 개입을 방지하거나, 평가할 방법이 없다. 그 다음에 접근이 용이한 조사 대상을 선정하니까 그 표본이 편중되기 쉬워서 일반화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 논문에서 그 말을 쓰죠. 어디서 쓸까요? 고찰에서. 보세요. 뭐라고 썼어요? 본 연구의 제한점은 편의표본 추출로 연구 대상자를 수집하여 나타난 결과로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적용해서 일반화하기가 문제가 있다. 하지만 뭐가 장점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효능감, 대인관계 능력, 전공만족도 이런 심리적인 쪽이죠. 내적 요인을 찾고자 했던 건 아주 이 연구에서 의의가 있고, 또 하나 장점은 뭐 3년제, 4년제 학제 간에 비교한 겁니다. 그런 논문이 없으니까 치위생 쪽에서는. 그래서 논문을 쓸 때 독창성이 있어야 합니다. 독창성. 예. 통계를 잘 아시면요, 여러모로 좋습니다. 통계를 모르는 사람이 논문 심사를 하잖아요. 통계 잘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치위생과 교수님인데 제 논문을 심사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말로 심사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요거 말고 3년제 학생들 대학생활 적응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3년제라는 제목을 왜 붙였느냐.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통계의 통자도 모르는 거잖아요. 비확률 표본의 편의 축출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오차개입 방지, 표본이 편중되기 쉬워서 일반화가 어렵다. 이게 단점 아니야. 이 통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왜 인원을, 만약에 내가 189명 했어요. 왜 189명 했나? 너무 적다. 통계 통자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왜요? 뭐라고 했어요? G파워 프로그램이라는 인증된 프로그램이 이만큼만 해도 된다고 됐어요. 최소 표본 크기가. 그래도 통계 분석을 했을 때 이게 모수냐 비모수냐, 예. 되게 실험 논문은 비모수고요. 설문은 인원수가 이제 좀 되니까 모수라고 하거든요. 모수 검정? 뭐 이런 거 따졌을 때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설프게 되게 통계학 안 가르치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답변을 조목조목 쓰죠. G파워 프로그램이라는 아이가 요거만 하라고 했다. 근데 인원이 왜 적냐, 연구 대상자가. 이렇게 얘기. 그러니까 통계를 잘하면 여러분 어렵지만 처음에 배울 때는 어려워요. 나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여러모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나는 이제 교수니까, 치유생과 교수니까 논문을 쓰는데 아주 유용하죠. 예. 자신이 있죠. 학회지에 논문을 내도. 이게 PPT 화면하고요, 동영상하고 이게 다르네요. 이게 용어가 자꾸 없어져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멈춰서 있는데, 제 잘못이 아닙니다. 이게 뭐 동영상 촬영하면서 여기서도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판단 유의표본 축출입니다. 우리 치유생과 쪽 설문은 대부분이 편의 임의표본 축출이다. 그 다음에 논문을 볼 때는 학회지 논문을 보시라고 했습니다. 왜요? 학회지 논문은요, 심사자가 3명이에요. 3명 중에 2사람이 오케이 해야 되고요. 한 사람이 수정호 게재가 또는 불가 뭐 이렇게 내리면 다시 또 심사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검증된 논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학회지 논문을 많이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논문 읽을 때도 여러분 학회지 논문을 많이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그 다음에 판단 또는 유의표본 축출입니다. 모집단을 전형적으로 대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를 표본으로 선정하는 방법이다. 이것도 연구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구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성 요소를 축출한 거다.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할 목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본 조사에 대한 예비 조사에 이렇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과거 선거 결과를 잘 대표하는 적당한 선거구를 표본 축출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 예. 그냥 예비 조사에는 판단, 유의 표본 축출을 사용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장점은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장점이에요? 비용이죠. 경제적이잖아요. 표본 축출과 현지 조사의 비용 전략으로 경제적이다. 연구 설계와 관련이 있는 요소들을 표본에 포함시킬 수 있다. 모집단에 대한 일정한 지식이 있는 경우 표본 축출이 편리하고 정확도가 높다. 연구자가 모집단 및 구성 요소에 대한 풍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유용하다. 예비조사로 특정 지역을 축출하여 모수와 유사한 수치를 얻을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사용한다. 예비조사.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단점은요. 모집단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네, 충분한 지식. 그 다음에 표본 축출에 있어서 오차 계산이 불가능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 내가 연구자가 대표성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 아닐 수도 있다. 그죠? 네. 세 번째입니다. 할당 표본 축출입니다. 비확률 표본 축출 방법 중에서 가장 정교한 방법입니다. 가장 정교한 방법. 조사자가 연령, 성별, 학력, 직업, 지역 일정한 기준과 주어진 특성에 따라서 사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백분율 또는 표본수와 일치하도록 표본을 뽑는 것. 최종적인 표출 단위는 표본 설계자가 하지 않고요. 현지 조사원이 자기 주관에 따라 선정하고 모집단의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다는 점에서 층화표본과 다르다. 이 할당은 우리 여러분 학술제 논문 할 때 보면 자료 수집할 때 여러분들 많이 쓰잖아요. 성별, 학력 뭐 이렇게 해서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딱딱 예, 할당입니다. 축출 방법입니다. 어떻게 했나요? 모집단의 주요 속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일정 수의 범주를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범주를 대표하는 사례수, 할당을 결정해서 할당표를 만든다. 그 다음에 각 범주마다 할당된 수의 표본을 축출한다. 조사원이 자기적으로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원의 각 범주의 구성 비율만 유지하게 한다. 예, 이게 할당입니다. 장점은 아무래도 비확률 표본 축출은 표본 축출이 쉽고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고요. 예, 그 다음에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계층이 대표성이 높다. 특히 할당은 이제 배치를 해서 그렇습니다. 단점은요. 편견. 그죠? 분류자의 편견이 개입되기 쉽다.
그 다음에 할당의 자기적인 표출은 조사자의 편견 개입에 의한 오차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누적입니다. 다른 말로 눈덩이라고 했습니다. 눈덩이 표본 축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반대표들은 알 것 같은데, 반대표 해본 사람들은. 표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요. 그 다음에 다른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을 되풀이해서 눈덩이 굴리듯이 표본을 축출해가는, 누적해가는 축출법. 연구자가 모집단 구성원을 전부 파악하고 있지 못할 때 접근이 어렵고 임의 축출이 곤란한 특정한 지역에 대한 조사에 적합하다. 우리 왜 방학 때 또는 주말에 갑자기 봉사활동 또는 뭐 학교에 행사가 있어서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도 교수님이 반대표한테 이름을 하시죠. 네가 몇 명을 뽑아와라. 그럼 반대표가 몇 명 뽑아요. 근데 해보니까 또 부족해요. 그러면 반대표가 친구들한테 니네가 조금 더 데리고 와. 그죠? 네. 이게 눈덩이에요. 불어나고 있죠? 네. 정보를 다 모르니까 그럴 때는 좋습니다. 네. 소규모 사회조직 연구에 이용된다. 전문가의 의견조사. 그죠? 유용하므로 전문 직업인 간의 정보 확산과 확산 과정 추적에 사용될 수 있다. 또는 뭐 지역사회 조직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형태들이 확인될 수 있고 지역사회의 권력과 의사결정에 이렇게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하고 비확률, 종류, 특징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예. 표본 축출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적 표본 축출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계량화가 어렵다,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비슷해요, 비확률은 단점이. 그죠? 예.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변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용어들이 자꾸 처음 듣는 용어라 어렵다고 할 텐데요. 여러분 논문 쓰라는 거 아닙니다. 용어의 해석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분류할 줄 알고 그거는 하셔야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변수 학습 목표 보면 여러분 변수를 정의할 수 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비교 설명할 수 있다. 명목변수, 서열변수, 등간변수, 비율변수. 보니까 다 뒤에 변수가 붙었네요. 그래서 변수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네. 그죠? 여러분 책에 보면 23쪽입니다. 그죠? 예. 23쪽에 보면 변수는 variable. 연구자가 어떤 특성을 관찰할 때 개체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값을 취하는데 대상이 되는 속성이나 특성을 말한다. 변수는 양적 변수와 질적 변수로 구별한다. 뭔 말이에요? 변수는 연구자가 어떤 특성을 관찰할 때 개체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값을 취하는데 이러한 대상의 속성이나 특성을 말한다. 상수는 변화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의 특성이 있다. constant, variable. 용어 잘 보세요. 좀 이따 논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논문 보시면요. 얘들이 변수입니다. 변수. 그죠? 네, 변수. 이게 이제 종속 변수냐, 독립 변수냐. 여러분, 머리 아프다고 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변수 있어요? 그레이드, 학년, 성적, 주거 형태, 실습, 지도자, 경제적인 수준, 학교생활 만족도, 주관적인 건강. 얘들이 다 변수예요. 얘는 어떤 특징에 따라서 변화가 가능하죠. 네. 그죠? 변화가 가능하죠? 변화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거는 통계 돌려도 값이 똑같아요. 학년에 따라서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 다르고 변수가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상수는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회귀분석 여기에만 이게 있어서 이걸로 보여줄게. 여기 컨스탄트. 변하지 않는 기준값이에요. 네.
상수와 변수는 반대입니다. 우리 논문 할 때 보통 변수를 가지고 논문을 하죠. 그 설명이 어디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어디에 잘 나와 있어요? 여기, 연구 도구. 연구 도구가 다 변수예요. 일반적인 특성 8개, 자기운운감. 그죠? 네, 그 다음 뭐 있을까요? 대인관계 능력, 전공 만족도. 이게 대표적인 임상실습 만족도. 변수입니다. 네, 아시겠어요? 연구자가 특성을 관찰할 때 개체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값을 취하는 거. 우리 성별, 남녀에 따라서 값 틀릴 거고요. 학년에 따라서, 그죠? 틀리죠? 성적, 학점에 따라서 틀릴 거고. 그게 변수예요, 매력은. 아시겠죠? 컨스탄트는 변화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 변수는 변화가 가능한 거, 반대말이니까. 예. 그 다음에 변수는 양적인 것과 질적인 걸로 나눌 겁니다. 변수의 종류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같이 보세요. 네. 24쪽. 양적인 거, 질적인 거, 그죠? 독립변수, 종속변수. 특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통계를 돌릴 때. 네. 양적인 변수 한번 보시죠. 수량적으로 측정하기보다는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예. 혈액형, 그죠? 사회 계층, 성별, 종족, 면역 상태, 예. 직업, 학력, 소득 수준, 예. 변수죠. 범주로 구별했습니다. 범주로. 예. 가장 대표적인 기본 책에 나와 있는 거 정도는 외우십시오. 예, 외워야지. 이게 나중에 통계 돌릴 때. 미안합니다. 양적 변수를 빠뜨렸네요. 양적 변수는요, 수량적으로 측정하거나 셀 수 있는 거. 그래서 양적인 건 이산형과 연속형이 있네요. 이상형은 충치수, 발치수 어때요? 셀 수 있죠. 연속형은요.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무한한 거. 소수점까지 표현되죠. 신장, 체중, 온도 대표적인 게. 네. 순서를 제가 바꿨습니다. 페이지가 잘못 넘어가서. 네. 양적인 거, 질적인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